이 설렁탕 끓인 사람 당장 데려와. 설렁탕집의 정우석 회장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자 손님들이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전양반 병우그룹 회장님 아니야? TV에서 본 것 같은데. 그 모습에 초조해진 사장님을 뒤로 하고 갓 20살이 된 소녀 윤주가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끓였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네가 누가 알려준 거냐? 저희 외할머니가 알려주신 거예요. 성함은 장, 영자 희자 쓰세요. 윤주의 대답에 정우석 회장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45년이나 지났어도 잊을 수 없는 그 이름을 이 소녀가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써주시면 새해 복이 가득하실 겁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이었습니다. 서울 어느 골목 안쪽에 자리한 오래된 설렁탕집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택시 기사들, 회사원들, 가족 단위 손님들까지 골목을 가득 메웠습니다. 모두들 한 해를 마무리하며 뜨끈한 설렁탕 한 그릇을 찾아온 사람들이었죠. 설렁탕집 주방에서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사장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큰 솥 2개에서는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작은 냄비 3개에서는 육수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어요. 사장은 이 솥에서 저 냄비로 바쁘게 오가며 국자를 휘저었습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야 돼. 내일 그분 오시는 날이야. 사장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주방 한쪽 구석에 놓인 붉은색 뚜껑의 솥을 확인했습니다. 다른 솥들과는 뚜껑 색깔부터 달랐어요. 사장은 그 솥을 열어보더니 조심스럽게 국물 상태를 살폈습니다. 이건 절대 건드리지 마. 알았지? 옆에서 일하던 주방 보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홀에서 접시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어요. 사장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오늘 왜 이래? 정신 똑바로 차려. 사장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홀 직원이 황급히 사과했습니다. 평소에는 온화한 사장이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일찍 도착했어야 할 고기와 파, 마늘이 아직도 오지 않은 거예요. 사장은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직접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온 거야? 사장이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얼굴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어요. 주방으로 돌아온 사장은 기침을 연달아 했습니다. 몸살 기운이 있는 듯 얼굴도 상기되어 있었죠. 그런데도 사장은 쉴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쓰러지면 가게 끝이야. 버텨야 해. 사장은 손으로 이마를 짚으며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홀에서는 손님들의 항의가 빗발쳤습니다. 언제 나와요? 벌써 30분 넘게 기다렸는데. 우리 애가 추워서 떨고 있어요. 주방에 전해지는 손님들의 목소리에 사장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큰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방 보조가 고기를 삶던 냄비를 옮기다가 손을 헛디뎌 냄비가 기울어진 거예요. 뜨거운 국물이 넘쳐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 보조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튀는 국물이 그의 팔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어요. 순간 사장이 몸을 날려 자신의 팔로 보조를 감쌌습니다. 치익! 사장의 팔에 뜨거운 국물이 튀었습니다. 화상을 입은 사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지만 소리를 내지 않았어요. 그저 찬물에 팔을 대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괜찮아. 계속해. 사장은 그렇게 말했지만 화상을 입은 후로 손 떨림이 더 심해졌습니다. 단골 손님 한 분이 주방 쪽을 힐끗 보더니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사장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걱정 마세요. 사장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오래된 단골 한 분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그 손님은 사장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그분 올해도 오시려나요? 사장은 주방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항상 오시지. 한 번도 안 빠지신 적이 없어. 그 말을 하는 사장의 얼굴에는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사장은 주방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잠깐 바라봤어요. 20여 년 전에 찍은 듯한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설렁탕 그릇 앞에 앉아 있었죠. 표정은 무뚝뚝했지만 어딘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분은 매년 이날 같은 자리에 앉아서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어. 사장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새벽까지 이어진 손님들로 가게는 정신이 없었어요. 마지막 손님이 나간 건 새벽 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주방에는 설거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사장은 남은 육수 솥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불순물 걷는 건 새벽에 해야 하는데 고기에서 나온 기름과 불순물을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의 눈꺼풀은 이미 무거워져 있었어요. 사장은 붉은 뚜껑의 특별한 솥을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 고기 상태를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안 돼. 이대로는. 사장은 다시 작업을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고 사장은 주방 한쪽 벽에 기대섰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그렇게 중얼거리던 사장은 그대로 주방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담요도 없이 그냥 벽에 등을 기댄 채로요. 사장의 손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설렁탕은 마음이다라고 휘갈겨 쓴 메모였어요. 사장의 눈이 스르르 감겼습니다. 피곤에 지친 몸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때였습니다. 가게 밖 어두운 골목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천천히 지나갔어요. 차는 설렁탕집 앞에서 잠시 속도를 줄였습니다. 차창 너머로 누군가가 조용히 가게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시선은 차갑고도 날카로웠습니다. 차는 곧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주방에서는 사장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붉은 뚜껑의 솥에서는 여전히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 그분이 오실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에서 20살 서윤주가 눈을 떴습니다. 좁은 방 안에는 윤주와 동생 둘이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어요. 윤주는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동생들을 깨우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이며 움직였죠. 나 오늘 늦으면 할머니 약 못 타. 윤주는 작게 중얼거리며 급히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윤주의 손에는 밴드가 여러 개 붙어 있었어요. 납품 일을 하면서 박스에 베이고 긁힌 상처들이었습니다. 20살 여자아이의 손치고는 너무 거칠고 상처투성이었죠. 윤주는 식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병원 진료 예약서와 할머니 약 처방전이 들어 있었어요. 오늘 꼭 병원에 들러야 했습니다. 봉투 안에서 빨간색 글씨로 인쇄된 종이 한 장이 나왔습니다. 진료비 연체 안내문이었어요. 이번 달까지 밀린 진료비 안 내면. 윤주는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2달 전 진료비도 아직 못 냈는데 오늘 또 병원에 가야 했어요. 그때 둘째 동생이 뒤척이며 눈을 떴습니다. 누나, 벌써 가? 응. 너희는 더 자. 아침은 식탁 위에 있어. 윤주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둘째가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누나, 나도 일할래.
친구 엄마가 식당에서 설거지하는 사람 찾는데. 안 돼. 넌 학교 가야지. 윤주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학교 안 다니잖아. 둘째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 바람에 막내까지 잠에서 깼습니다. 막내가 졸린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누나, 언제 쉬어? 윤주는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막내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는 현관문을 열었어요. 다녀올게. 잘 있어.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윤주는 목도리를 더 깊숙이 감아 올렸어요. 납품회사로 가는 길, 윤주는 병원에 먼저 들렀습니다. 접수대에서 예약 확인을 하려는데 직원이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말했어요. 2달 전 진료비부터 정리하셔야 다음 진료 예약이 가능합니다. 직원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윤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은 처방전만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진료비 연체 상태에서는 새 처방전 발급이 안 됩니다. 윤주는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남은 돈이 얼마 없었어요. 오늘 일당을 받아도 밀린 진료비를 다 갚기에는 모자랄 것 같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겨우 그렇게 대답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할머니 약은 어떻게든 오늘 안에 구해야 했어요. 납품회사에 도착하니 팀장이 벌써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오늘 연말이라고. 배송 하나라도 밀리면 다 끝장이야. 알겠어? 네. 윤주를 포함한 보조 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윤주는 이 일을 시작한 지 이제 겨우 한 달이었어요. 계약직이라 실수 한 번이면 바로 잘릴 수 있었습니다. 트럭에 채소 박스들을 싣기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들어 올릴 때마다 손에 상처가 쓰라렸지만 윤주는 내색하지 않았어요. 서윤주, 빨리빨리 움직여. 팀장의 재촉에 윤주는 더 빠르게 손을 놀렸습니다. 드디어 배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트럭은 서울 시내를 누볐어요. 첫 번째, 두 번째 배송지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세 번째 배송지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골목길에 눈이 살짝 얼어 있었어요. 트럭이 미끄러지며 급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쿵! 뒤에 실려있던 채소 박스 몇 개가 그대로 떨어져 나갔습니다. 배추가 길바닥에 나뒹굴었어요. 팀장이 트럭에서 뛰어내리더니 윤주를 노려봤습니다. 아, 네가 제대로 안 묶었잖아. 이거 누가 변상해? 죄송합니다. 제가 할게요. 윤주는 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한 달 월급으로도 모자라. 팀장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윤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떨어진 박스들을 다시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은 다음 배송지로 향했습니다. 윤주는 배송 리스트를 확인하다가 한 곳에서 손을 멈췄어요. 청송 설렁탕 고기, 파, 마늘. 윤주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습니다. 이 집은 윤주가 3달 동안 꾸준히 배달해온 곳이었어요. 주 2회,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채소를 납품하던 단골 배송지였죠. 사장님은 항상 윤주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는 윤주를 보면 애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며 안타까워하셨어요. 한 번은 윤주가 비 맞고 왔을 때 수건을 건네주시기도 했고 또 한 번은 따뜻한 어묵 국물을 챙겨주시기도 했습니다. 네, 이거 먹고 가. 차 타고 다니면 춥잖아. 사장님은 윤주에게 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윤주는 그럴 때마다 괜찮아요라고 했지만 사장님은 꼭 뭔가를 쥐어보냈습니다. 작은 빵 1개, 따뜻한 옥수수차 한 봉지라도요. 그리고 사장님은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네, 너 혹시 옛날에 엄마랑 여기 온 적 있니? 내 얼굴이 자꾸 익숙해서. 윤주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어릴 적 엄마 손을 잡고 이 설렁탕집에 왔던 희미한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그때 사장님이 사탕을 하나 쥐어주셨던 것도 기억났습니다. 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한두 번 왔던 것 같아요. 윤주가 조심스럽게 대답하자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더 남의 애 같지가 않았나 봐. 그 이후로 사장님은 윤주를 더욱 챙겨주셨어요. 트럭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섰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으윽! 어디선가 사람이 쓰러지는 소리와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주는 반사적으로 소리나는 쪽을 봤어요. 설렁탕집 후문이었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죠. 저기 잠깐만요. 윤주는 트럭에서 내려 설렁탕집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니 사장이 의자에 겨우 매달려 서 있었어요. 얼굴은 핏기가 없이 창백했고 온몸에서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윤주가 급히 사장을 부축했습니다. 사장은 윤주를 힐끗 보더니 힘없이 말했어요. 오늘 망하면 난 끝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윤주가 물었습니다. 그분이 오늘 오시는데 이 모양이니. 사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장이 주방 쪽 테이블 위에 놓인 국그릇을 들려고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렸습니다. 철퍼덕 뜨거운 국물이 사장의 옷에 쏟아졌습니다. 아! 사장은 신음을 삼키며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윤주는 급히 행주를 집어 사장의 옷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을 힐끗 봤어요. 주방에는 고기를 삶는 솥에서 불순물이 그대로 둥둥 떠 있었습니다. 잡내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대로 손님에게 내보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홀 직원 한 명이 윤주를 보더니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못 열면 평판 끝이에요. 그분 오시는 날인데. 주방 보조 한 명이 어쩔 줄 몰라 하며 말했습니다. 윤주가 석 달 동안 이 집을 드나들면서 직원들과도 안면이 있었던 터였습니다. 레시피대로만 했는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하죠? 보조들은 매일 같은 방식으로만 일해왔기에 이런 위기 상황에 대처할 줄 몰랐어요. 윤주는 사장님을 바라봤습니다. 석 달 동안 자신을 챙겨주셨던 사장님이었어요. 그냥 갈 수가 없었습니다. 윤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사장님. 윤주가 사장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진짜로요. 사장이 흐릿한 눈으로 윤주를 바라봤습니다. 넌 국 끓일 줄 아니?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해볼게요. 윤주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사장은 석 달 동안 윤주를 지켜봐 왔습니다.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고 무거운 짐도 묵묵히 날랐으며 어른들께 항상 공손했던 아이였죠. 내 눈빛을 믿어본다. 사장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주는 사장을 의자에 앉히고 물 한 컵을 떠다 드렸습니다. 사장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받아 마셨어요. 그리고 윤주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윤주야, 너 정말 할 수 있겠니? 윤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장의 머릿속에는 지난 석 달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처음 윤주를 본 건 석 달 전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납품 트럭에서 내린 윤주는 다른 배달원들과 달랐어요. 무거운 채소 박스를 혼자서도 조심조심 나르면서 한 번도 물건을 거칠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게 무거운 거 혼자 들면 안 돼. 도와줄 사람 불러. 사장이 그렇게 말했을 때 윤주는 씩씩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전 힘세요. 하지만 사장의 눈에는 윤주의 가느다란 팔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두 번째 납품 때였습니다. 윤주가 배추를 내려놓다가 손가락을 베었어요. 피가 조금 났는데도 윤주는 태연한 척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장은 그날 윤주의 손을 붙잡고 약을 발라주었습니다. 애가 이 나이에 손이 왜 이렇게 거칠어? 학교는 안 다니니? 졸업했어요. 바로 일하게 됐어요. 윤주의 대답은 담담했지만 사장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윤주가 비를 흠뻑 맞고 왔어요. 우산도 없이 배송을 다녔던 겁니다. 사장은 수건을 꺼내 윤주에게 건넸습니다. 네, 이거라도 두르고 있어. 감기 걸리겠다. 감사합니다. 윤주는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윤주가 새벽부터 일했는지 배송 시간보다 훨씬 일찍 왔어요. 사장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일찍 왔니? 밥은 먹었어? 윤주는 네 하고 대답했지만 창백한 얼굴이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장은 주방에서 따뜻한 설렁탕 국물을 한 그릇 떠다 주었어요. 이거 먹고 가. 차 타고 다니면 춥잖아. 윤주는 처음에 사양했지만 사장이 고집을 부리자 고맙게 받아 마셨습니다. 국물을 다 마신 윤주의 눈가가 살짝 붉어져 있었어요. 맛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사장은 윤주가 올 때마다 뭔가를 챙겨주었어요. 작은 빵 하나, 따뜻한 차 한 봉지라도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사장은 윤주의 얼굴이 자꾸 낯이 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 혹시 옛날에 엄마랑 여기 온 적 있니? 윤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릴 때 한두 번 왔던 것 같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요. 사장은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10여 년 전 젊은 여자가 어린 딸아이 손을 잡고 왔었어요. 그때 아이에게 사탕을 하나 쥐어줬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네가 더 남의 애 같지가 않았나 봐. 사장은 그날 이후 윤주를 더 각별하게 여겼습니다.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윤주가 무거운 박스를 나르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박스가 떨어질 뻔한 순간 윤주는 자기 몸으로 박스를 감싸 안았습니다. 물건은 무사했지만 윤주의 무릎이 바닥에 부딪혔죠. 네, 괜찮아? 사장이 달려갔을 때 윤주는 일어서며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물건만 안 다치면 돼요. 그 모습을 보며 사장은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착해. 정말 착한 아이야. 지금 사장은 그 기억들을 떠올리며 윤주를 바라봤습니다. 윤주의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석 달 동안 단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윤주야. 사장이 윤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국 끓이는 거 가르쳐 주셨다고 했지? 네. 할머니가 평생 음식점에서 일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옆에서 보고 배웠어요. 윤주의 대답에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믿어볼게. 사장은 힘겹게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붉은 뚜껑의 솥을 가리켰습니다. 이 솥은 특별해. 매년 1월 1일 한 분이 오셔. 그분은 45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셨어. 45년이요? 윤주가 놀라 되물었습니다. 그래. 그분은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서 설렁탕 한 그릇만 드시고 가셔. 한 번도 웃으신 적이 없어. 그냥 조용히 드시고 가시지. 사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분이 왜 매년 오시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그분 표정을 보면 이 설렁탕이 그분한테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윤주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절대 실수하면 안 돼. 이 맛을 지켜야 해. 사장이 솥 뚜껑을 열었어요. 안에서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레시피 노트를 어디 뒀는지 모르겠어. 아까 냉장고 정리하다가 보조가 실수로 버린 것 같아. 주방 보조가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윤주는 솥 안을 들여다봤어요.
고기에서 기름과 불순물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레시피 없어도 돼요. 윤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레시피는 종이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거라고요. 사장은 윤주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석 달 동안 지켜본 이 아이였습니다. 성실했고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며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아이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주야. 사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책임질 수 있겠니? 윤주는 잠시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할머니 목숨 걸고 끓일게요. 그 말에 사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좋아. 그럼 주방을 내게 맡긴다. 사장은 윤주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내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거라면 틀림없을 거야. 윤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윤주는 앞치마를 집어들었습니다. 낡은 면 앞치마였어요. 윤주는 그것을 목에 걸고 허리 뒤로 돌려 매듭을 지었습니다. 손놀림이 익숙했죠. 할머니 옆에서 수없이 했던 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싱크대로 걸어가 손을 씻기 시작했어요. 찬물로 손을 적시고 비누를 묻혀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문질렀습니다. 손톱 밑까지 깨끗이 씻어냈어요. 물로 헹구고 다시 한 번 더 씻었습니다. 윤주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조심스럽고 수줍어하던 20살 아이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눈빛이 집중되어 있었고 인매는 단단하게 다물어져 있었죠. 윤주는 주방으로 걸어가 솥 앞에 섰습니다. 주방 보조 2명이 윤주를 바라봤어요. 하나는 40대 중반의 남자였고 다른 하나는 50대 초반의 여자였습니다. 둘 다 이 집에서 몇 년씩 일해온 사람들이었어요. 남자 보조가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애가 뭘 안다고 여기 들어와? 여자 보조도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배달하러 왔던 애잖아. 설렁탕이 뭔지나 알겠어? 두 사람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윤주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저 솥 뚜껑을 열었습니다. 붉은 뚜껑에 특별한 솥이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순간 하얀 김이 확 피어올랐어요. 그 안에서는 고기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윤주는 국자를 집어들고 국물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윤주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비린내가 났어요. 고기에서 나오는 잡내가 국물 전체에 배어 있었습니다. 표면에는 기름과 불순물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죠. 지금 이대로 끓이면 끝나요. 윤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 보조가 발끈했어요. 우리가 매일 하던 건데 애가 뭘 안다고. 레시피대로 했는데 왜 안 된다는 거야? 여자 보조도 기분 나빠하며 말했습니다. 윤주는 돌아서서 두 사람을 바라봤어요. 레시피는 정답이 아니에요. 재료 상태가 매일 다르거든요. 윤주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오늘 고기는 평소보다 기름이 많아요. 그리고 핏물도 덜 빠졌고요. 이 상태로 끓이면 비린내가 남아요. 남자 보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뭘 아는 척이야. 사장님, 이래도 돼요? 사장은 의자에 앉아 힘없이 대답했어요. 윤주 말대로 해봐. 보조들은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윤주는 다시 솥 앞으로 돌아섰어요. 먼저 불을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센 불로 되어 있었어요. 윤주는 불을 줄였습니다. 끓이는 게 아니라 달래야 해요. 윤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센 불에서 약한 불로 바꾸자 보글보글 거칠게 끓던 소리가 잦아들었어요. 부드럽게 보글보글거리는 소리로 변했습니다. 윤주는 국자로 표면의 불순물을 조심스럽게 걷어냈어요.
한 국자, 두 국자, 세 국자. 기름과 거품이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솥 위에 가져갔어요. 피어오르는 김의 온도를 느꼈습니다. 주방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저게 뭐 하는 거야? 맨손으로 온도를 잰다고? 윤주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준 방법이었어요. 온도계보다 손이 더 정확하다고 할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바꿔야 해요. 윤주가 말했습니다. 뭐, 지금요? 여자 보조가 놀라 물었어요. 네,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윤주는 큰 그릇을 준비하고 솥에서 고기를 건져냈습니다. 그리고 국물은 따로 걸러냈어요. 솥을 깨끗이 씻고 새 물을 받았습니다. 다시 고기를 넣고 불을 켰어요. 홀에서 손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안 나와요? 빨리 좀 해주세요. 사장이 조급해졌어요. 윤주야, 시간이 없어. 윤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런데 급하면 더 망해요. 윤주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사장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윤주는 다시 불 조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센 불로 빠르게 끓이고 거품이 올라오면 불을 줄였어요. 그리고 표면의 불순물을 계속 걷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남자 보조가 소금통을 집어들었어요. 간 좀 맞춰야죠. 그가 소금을 솥에 넣으려는 순간 윤주의 손이 번개같이 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직이요. 뭐, 지금 안 넣으면 언제 넣어? 소금은 마지막이에요. 고기가 말해줄 때요. 윤주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남자 보조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윤주의 눈빛에 눌려 소금통을 내려놓았어요. 윤주는 작은 그릇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 무언가를 넣기 시작했어요. 생강 한 톨, 마늘 2쪽, 그리고 대파 흰 부분. 이게 뭐예요? 여자 보조가 물었습니다. 잡내를 잡는 거예요. 윤주는 그것들을 거지에 싸서 솥 안에 넣었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에요. 고기 비린내는 이렇게 잡아야 해요. 윤주의 머릿속에 할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윤주야, 국은 사람 살리려고 끓이는 거다. 정성 없이 끓인 국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 윤주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솥에서 피어오르는 김의 색깔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뿌옇고 탁했던 김이 이제는 투명하고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냄새가 변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비린내가 났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향이 주방 전체에 퍼졌어요. 고기의 진한 향, 뼈에서 우러나오는 구수한 냄새,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마늘과 대파의 향.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아까까지 수군거리던 보조들도, 홀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던 직원들도 모두 멈춰섰어요.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남자 보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이건 옛날 맛인데. 사장이 의자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걸어왔습니다. 약한 몸이었지만 걸어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 냄새를, 이 향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사장이 솥 앞에 섰어요. 뚜껑을 열자 하얀 김이 확 피어올랐습니다. 사장은 국자로 국물을 떠서 그릇에 담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마셨습니다. 이건, 사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건 옛날 맛이야. 사장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홀에서 직원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분 도착했어요. 주방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윤주에게 향했어요. 윤주는 담담하게 마지막 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금을 아주 조금 정확히 집어서 넣었어요. 사장님, 제가 끓인 국은 절대 안 망해요. 윤주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분이 오셨습니다. 45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집을 찾아온 그 사람이 지금 문을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우석이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걸음걸이는 단단했어요.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고 뒤따라 젊은 비서 한 명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 병우그룹 회장님 아니야? 맞아. TV에서 봤어. 하지만 정우석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앉던 자리로 곧장 걸어갔어요. 창가 한쪽 가장 구석진 자리였습니다. 비서가 재킷을 받아들고 정우석은 천천히 앉았어요. 테이블에는 이미 물장과 깍두기가 세팅되어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자리, 한 번도 변하지 않은 세팅이었죠. 주방에서는 사장이 떨리는 손으로 설렁탕 그릇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윤주야, 이 뚝배기에 담아야 해. 사장이 특별한 뚜껑 달린 뚝배기를 꺼냈어요. 다른 손님들에게는 쓰지 않는 오직 그분만을 위한 그릇이었습니다. 윤주는 고개를 끄덕이고 국자를 들었어요. 먼저 국물을 가득 떠서 뚝배기에 담았습니다. 하얀 국물이 그릇을 채웠어요. 그리고 삶은 고기를 건져 올려 담았습니다. 부드럽게 익은 고기가 국물 위에 놓였죠. 마지막으로 파를 썰었습니다. 윤주는 도마 위에 파를 놓고 칼을 들었어요. 손놀림이 빨라졌습니다. 샤샥샥. 파가 일정한 두께로 썰려 나갔습니다. 여자 보조가 윤주의 손을 보며 감탄했어요. 칼질 좀 하네. 윤주는 썬 파를 설렁탕 위에 올렸습니다. 하얀 국물 위에 초록빛 파가 예쁘게 놓였어요. 이건 내 욕심이 아니라 할머니 손맛이에요. 윤주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홀 직원이 그릇을 들고 나가려는 순간 발이 휘청했어요. 바닥에 물기에 미끄러진 겁니다. 앗! 그릇이 떨어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주의 손이 번개같이 나가 그릇을 받아냈어요. 국물 한 방울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윤주가 조용히 말하며 그릇을 바로 잡았습니다. 직원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어요. 윤주는 그릇을 들고 손으로 그릇의 옆면을 살짝 만졌습니다. 온도를 확인하는 거였어요. 뜨거워야 진짜 맛이에요. 윤주가 중얼거렸습니다. 적당한 온도였습니다. 윤주는 직원에게 그릇을 건넸어요. 가져다 드려요. 사장은 의자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윤주가 사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사장님, 오늘만은 숨 쉬어요. 윤주의 말에 사장이 작게 웃었습니다. 홀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정우석의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설렁탕 나왔습니다. 직원은 정우석 앞에 조심스럽게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우석은 그릇을 내려다봤어요. 하얀 국물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그 위에 얹어진 파고명이 초록빛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정우석의 시선이 파에 멈췄습니다. 비서가 뒤에 서서 지켜봤어요. 회장은 항상 말없이 드셨습니다. 한마디 말도 없이 그저 설렁탕 한 그릇을 비우고 가셨죠. 정우석이 숟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아주 조금, 눈치채기 힘들 정도로요. 숟가락이 국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석은 국물을 떠올렸어요. 첫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우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홀의 소음이 일순간 사라진 것 같았어요.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우석은 숟가락을 들고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는 천천히 국물을 입에 넣었습니다. 고개가 살짝 떨어졌습니다. 정우석의 눈이 감겼어요. 그리고 다시 떴습니다. 눈빛에 뭔가가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숟가락을 내려놓고 파 고명 하나를 젓가락으로 집어들었어요. 가늘고 길게 썬 파였습니다. 파를 빛에 비춰보며 정우석의 입가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 기억 하나가 떠올랐어요. 45년 전이었습니다. 주방에서 젊은 아내가 파를 썰고 있었어요. 25살의 그녀는 도마 위에서 칼을 빠르게 놀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파는 이렇게 썰어야 해요. 너무 굵으면 맛이 세고 너무 가늘면 금방 풀어져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게 중요해? 정우석이 물었죠. 중요하죠. 설렁탕은 마지막 파 하나까지 정성이에요. 그녀는 썬 파를 그릇에 담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다음에 또 끓여줄게요. 약속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석은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어요. 정우석은 눈을 떴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릇 안에 파는 45년 전 그녀가 썰어주던 그 파와 똑같았습니다. 길이도 두께도 모양도. 정우석이 그릇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고기 한 점을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입안에서 녹아내렸어요. 국물을 한 숟가락 더 떠서 마셨습니다. 구수했습니다. 깊고 진했으며 무엇보다 따뜻했습니다. 정우석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눈에 보일 정도로요. 비서가 깜짝 놀라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정우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릇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바닥으로 전해졌어요. 이 설렁탕, 정우석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습니다. 누가 끓였나?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테이블의 손님들도 젓가락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봤어요. 비서는 당황했습니다. 회장이 45년 동안 이 집에서 단 한 번도 말을 꺼낸 적이 없었거든요. 항상 조용히 드시고 조용히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홀 직원이 얼어붙은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주방 쪽에서 사장이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주방장님이. 직원이 얼버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사장이 끊었습니다. 정우석의 눈빛이 사장에게 향했어요. 차갑고 날카로웠으며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였습니다. 정우석이 천천히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짚고 일어섰어요.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었습니다. 테이블이 살짝 흔들렸죠. 비서가 깜짝 놀라 회장의 팔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정우석은 비서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는 서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몸이었지만 지금 그의 눈빛은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정우석의 입이 열렸습니다. 이 설렁탕 끓인 사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경악과 간절함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지금 당장 데려와. 홀이 얼어붙었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사람 병우그룹 회장님 아냐? 맞아. TV에서 봤어. 회장님이 왜 저러시지? 한 손님이 핸드폰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비서의 차가운 눈빛이 그를 향하자 손님은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어요. 주방에서는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윤주도 숨을 멈춘 채 서 있었어요. 사장이 윤주를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주방을 나섰어요. 홀로 정우석 앞에 섰습니다. 회장님, 제가 끓였습니다. 사장이 거짓말을 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짓말 마. 정우석의 목소리가 차갑게 잘랐습니다. 당신 손이 얼마나 떨리는지 내가 봤소. 국자도 제대로 못 드는 상태로 이 맛을 낼 수 있을 리 없어. 사장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우석의 눈빛이 주방 쪽으로 향했어요. 끓인 사람을 데려오시오. 비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주방장님 나오십시오. 주방이 조용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주가 앞치마를 벗었어요.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하지만 윤주는 앞치마를 정갈하게 개어 옆에 놓고 주방을 나섰습니다. 홀로 걸어 나온 윤주를 보고 모두가 놀랐어요. 20살밖에 안 되어 보이는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게다가 주방장 복장도 아니었어요. 윤주는 정우석 앞에 섰습니다. 제가 끓였습니다. 윤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정우석이 윤주를 위해서 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네가? 정우석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나이가 어떻게 되지? 20살입니다. 윤주가 대답했습니다. 정우석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20살. 45년 전 자신의 아내가 설렁탕을 끓여주던 나이도 그쯤이었습니다. 정우석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릇을 가까이 당겼어요. 먼저 국물의 향을 맡았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고 깊게 들이마셨어요. 구수한 향이었습니다. 고기의 진한 향과 뼈에서 우러나온 깊은 맛, 그리고 은은하게 퍼지는 파의 향. 정우석은 국자로 국물을 떠서 빛에 비춰봤습니다. 뽀얗게 우러난 국물이 맑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불순물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파 고명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가늘고 길게 썬 파였습니다. 일정한 두께, 일정한 길이, 마치 자로 잰 듯 정확했죠. 정우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는 젓가락으로 고기 한 점을 집어들었어요. 고기의 결을 살폈습니다. 부드럽게 익어 있었고 핏물 하나 남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홀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고기가 입안에서 녹아내렸습니다. 부드럽고 촉촉했으며 잡내가 전혀 나지 않았어요. 정우석이 고기를 삼켰습니다. 그리고 윤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어디서 배웠지? 정우석의 질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가르쳤지? 왜 이 맛이 나지? 질문이 폭격처럼 쏟아졌습니다. 윤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에게 배웠습니다. 할머니? 정우석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음식점에서 일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옆에서 보고 배웠습니다. 윤주가 말했습니다. 정우석의 입술이 떨렸어요. 할머니 이름이 뭐지? 그 질문에 윤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말해봐. 정우석이 재촉했습니다. 윤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명자 희자입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우석의 손에서 숟가락이 떨어졌습니다. 땡그랑. 금속 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홀 전체에 울렸어요. 정우석은 굳어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지? 정우석의 목소리는 겨우 나왔습니다. 장명이라고 했습니다. 윤주가 다시 말했어요. 정우석의 눈에서 무언가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서가 놀라 앞으로 나섰어요. 회장님. 하지만 정우석은 손을 들어 비서를 막았습니다. 그는 윤주를 바라봤어요. 떨리는 눈으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장명이 지금 어디 있지? 정우석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4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이름을 다시 들었습니다. 죽었다고, 사라졌다고 믿었던 그 이름을. 윤주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병원에 계세요. 많이 편찮으세요. 정우석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병원이 어디지? 지금 당장 가야 해. 홀의 모든 사람이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병우그룹의 회장이 울먹이는 목소리로 간절히 묻고 있었습니다.
45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지금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우석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성이 뭐라고 했지? 정우석이 다시 물었어요. 자기가 잘못 들은 게 아닌가 확인하고 싶었던 겁니다. 장명희입니다. 장씨의 밝을 명자, 빛날 희자요. 윤주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정우석의 몸이 흔들렸어요. 비서가 급히 회장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회장님, 앉으십시오. 하지만 정우석은 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윤주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어요. 할머니가 지금 어디 병원에? 서울 외곽에 있는 작은 병원이에요. 거기 입원하셨어요. 윤주가 대답했습니다. 정우석은 즉시 비서를 돌아봤어요. 기록 확인해. 지금 당장. 비서는 재킷 안주머니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며 무언가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비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조심스럽게 태블릿을 건넸어요. 정우석은 화면을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화면에는 오래된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사망 처리 문서였어요. 45년 전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살아있었구나. 정우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주는 이 상황이 혼란스러웠어요. 왜 회장님이 할머니 이름에 이렇게 반응하는 걸까요? 정우석이 윤주에게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내 번호다. 병원 주소를 지금 문자로 보내줘. 네. 윤주는 명함을 받아들었어요. 명함에는 병호그룹 회장 정우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 사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정우석이 사장을 돌아봤어요. 할머니 장명희 씨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사셨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혼자 사셨어요. 사장의 말에 정우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혼자? 네. 이 동네 사람들은 다 압니다. 할머니가 힘들게 사셨다는 걸요.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우석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4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이었습니다. 초봄, 아직 쌀쌀한 바람이 부는 날이었어요. 아내 명희가 입덧으로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임신 석 달째였어요. 남대문 시장 만두 먹고 싶어요. 명희가 소파에 기대앉아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남대문 시장? 네. 거기 찐만두요. 그것만 생각나요. 명희의 눈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정우석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 지금 당장 가자. 정말요? 명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보는 웃음이었어요. 남대문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주말이라 더 혼잡했죠. 손 꼭 잡아요. 놓치면 안 돼요. 명희가 정우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걱정 마. 내가 놓칠 리 없잖아. 정우석도 아내의 손을 단단히 잡았어요. 만두 가게를 찾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만두를 샀어요. 여기서 먹어도 돼요? 그래, 먹어. 명희는 만두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맛있어요. 이 맛이었어요. 행복해하는 명희를 보며 정우석도 미소 지었습니다. 뱃속에 있는 애도 좋아하나 봐. 그런가 봐요. 아가야, 맛있지? 명희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만두를 다 먹고 시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인파가 밀려왔어요. 무언가 행사가 있는지 사람들이 한쪽으로 몰렸습니다. 우석 씨, 명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순간 손을 놓치고 말았어요. 명희야. 정우석이 소리쳤지만 인파에 묻혀 명희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찾았습니다.
시장 전체를 뒤졌어요. 경찰에도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명의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틀 후였습니다. 아버지 회사의 전무였던 강태수가 정우석을 불렀어요. 도련님, 안타깝지만 마님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 시신은 신원 확인이 끝났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를 예정입니다. 강태수의 말에 정우석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시신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장례식도 급하게 치러졌죠. 뱃속 아이는? 정우석이 물었을 때 강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함께 가셨습니다. 정우석은 의심했지만 결국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희가 죽었다고, 뱃속의 아이와 함께 사라졌다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거짓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명희를 사라지게 만들었어요. 사망 처리를 했고 정우석으로부터 떼어놓았습니다. 강태수? 정우석이 이를 갈았습니다. 그때 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병호그룹 부회장 강명환이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설렁탕집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운전기사가 전화로 보고했어요. 누구랑? 강명환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20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애입니다. 설렁탕을 끓였다고 하더군요. 그게 뭐가 중요해? 회장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눈물까지 보이셨습니다. 그 말에 강명환의 손이 멈췄어요. 뭐? 지금 병원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강명환은 전화를 끊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파일 하나가 나왔어요. 45년 전 아버지 강태수가 남긴 문건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어요. 그 위에 빨간 펜으로 처리 완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장명희. 강명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지운 과거가 다시 올라온다는 건가? 강명환은 즉시 전화를 걸었어요. 나야. 지금 당장 사람 보내. 회장님 동선 실시간으로 보고해. 전화를 끊고 강명환은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25년 동안 병호그룹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람은 강명환이었어요. 정우석 회장은 명목상의 수장이었고 실권은 강명환이 쥐고 있었습니다. 후계자 없는 회사였습니다. 강명환은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계획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뭔가 틀어지고 있었습니다. 안 돼. 강명환이 중얼거렸습니다. 절대 안 돼. 설렁탕집에서는 정우석이 윤주에게 말했습니다. 바로 병원으로 가자. 저는 동생들이 있어서요. 윤주가 망설였습니다. 내가 책임진다. 정우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내 동생들도 할머니도 모두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하지 마. 윤주는 정우석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어요. 거짓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석과 윤주가 가게를 나섰어요. 사장은 홀 한쪽에 서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윤주야 조심해. 사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게방, 어둠 속에서 검은색 차량이 천천히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강명환이 보낸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우석의 차가 병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3층짜리 병원이었어요.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간판도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정우석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병원 입구 앞에서 멈춰 섰어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정우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45년 만이었습니다. 45년 동안 죽었다고 믿었던 사람을 이제 만나러 가는 길이었어요.
윤주가 앞장서서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우석이 그 뒤를 따랐어요. 계단을 올라 2층으로 갔습니다. 복도 끝에 있는 사인실이었어요. 윤주가 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여기에요. 윤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석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고리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서가 회장님하고 부르려는 순간 정우석이 손으로 제지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정우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정우석은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안은 조용했어요. 사인실이었지만 지금은 환자가 2명뿐이었습니다. 창가 침대에 한 분, 안쪽 침대에 한 분. 윤주가 안쪽 침대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 할머니 장명희가 누워 있었어요. 70 중반으로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링거를 맞고 있었어요.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정우석은 침대 옆에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잠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정우석은 그 옆에 섰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내려다봤어요. 45년이 흘렀습니다. 25이었던 명희는 이제 70이 넘었어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손은 마르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우석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명희라는 것을. 할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눈으로 천장을 바라보다가 옆에 선 사람을 봤어요. 누구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정우석은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윤주가 할머니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윤주. 윤주야, 학교는? 오늘 일 끝나고 왔어요. 윤주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정우석을 봤어요. 이분은 누구니? 할머니는 정우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정우석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는 천천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설렁탕 먹고 싶소? 그 말에 할머니의 손이 움찔했습니다. 정우석은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끓여준 설렁탕 말이요. 남대문 시장에서 만두 먹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끓여주겠다고 했던 그 설렁탕. 할머니의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목소리가. 할머니가 정우석을 다시 봤어요. 이번에는 더 자세히, 더 오래 바라봤습니다. 정우석은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우석의 눈에 할머니 손등에 흉터가 보였어요. 오래된 화상 흉터였습니다. 동그란 모양이었죠. 정우석은 그 흉터를 알고 있었습니다. 45년 전 명희가 국을 끓이다가 국물이 튀어 생긴 화상이었어요. 정우석이 직접 약을 발라주었던 상처였습니다. 당신이구려. 정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명희요. 그리고 정우석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미안하오. 늦어서 정말 미안하오. 정우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 소리 없이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 우석 씨?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요. 나요. 정우석이 대답했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할머니가 울먹였어요. 미안하오. 당신이 죽었다고 그렇게 들었소. 저도 당신이 저를 버렸다고 들었어요. 할머니의 말에 정우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누가 그런 소릴. 모르겠어요. 깨어나니 병원이었고 누군가 그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날 버렸다고.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주는 뒤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병실 밖 복도에는 윤주의 동생들이 와 있었습니다. 둘째가 물었어요. 누나 왜 우는 거야? 셋째가 둘째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좋아서 우는 것 같아. 병실 안에서 정우석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담당 의사가 들어왔어요. 보호자가 두 분이세요? 의사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정우석이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내가 법적 보호자요. 하지만 기록상으로는 지금부터 바꿔주시오. 모든 치료비는 내가 부담하겠소. 정우석의 단호한 목소리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우석은 비서를 불렀어요. 법무팀 당장 불러. DNA 검사 준비하고. 알겠습니다. 비서가 밖으로 나가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윤주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할아버지 부인이었어요? 윤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우석이 윤주를 돌아봤어요. 그럼 윤주는 명의 손녀, 외손녀예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저희를 키우셨어요. 윤주의 말에 정우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내 엄마가 우리 딸? 정우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을 낳았어요. 당신 딸이에요. 하지만 벌써 세상을 떠났어요. 정우석은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순간 병원 주차장에 검은색 SUV 2대가 들어왔습니다. 강명환이 보낸 사람들이었어요. 한 남자가 병원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정우석 회장님 어느 병실에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환자 정보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남자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설렁탕집 사장이 윤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윤주야, 너 괜찮니? 네, 사장님. 괜찮아요. 조심해야 한다. 뭔가 심상치 않아. 사장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윤주가 창밖을 봤어요. 주차장에 낯선 차량들이 보였습니다. 누구지? 윤주가 중얼거렸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정우석이 할머니 손을 놓지 않고 있었어요. 다시는 놓지 않을 거요. 절대로. 정우석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는 이미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45년 전처럼 누군가 이들을 다시 떼어놓으려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병호그룹 본사 회의실이었습니다.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우석 회장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밤새 병원에 있었는지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다들 모였군. 정우석이 상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어요.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정우석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제게 손녀가 있습니다.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한 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손녀라고 하셨습니까? 회장님께서 자녀가 없으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45년 전에 있었소. 내가 몰랐을 뿐이지. 정우석이 서류 한 장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입니다. 확인해 보시오. 임원들이 서류를 돌려봤어요. 얼굴들이 하나둘씩 굳어졌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명환 부회장이 들어왔어요. 55세의 강명환은 25년 동안 병호그룹의 실권을 쥐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강명환이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정우석이 강명환을 봤습니다. 부회장도 들었소? 내게 손녀가 생겼소. 강명환은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었어요.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강명환의 목소리는 차갑고
기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강명환이 서류를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회사는 감정으로 경영하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뜻이오? 정우석이 물었어요. 손녀분이 계신다는 건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경영과 무슨 상관입니까? 강명환이 말했습니다. 회사는 가족 놀이터가 아닙니다. 주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른 임원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부회장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손녀분이 어떤 분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정우석이 대답했어요. 20살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일을 하고 있소. 임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고졸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경영 경험은요? 회사 업무를 아십니까?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정우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노크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윤주였습니다. 정우석이 윤주를 부른 거였어요. 윤주는 긴장한 얼굴로 회의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윤주에게 쏟아졌어요. 소개하겠소. 내 손녀 서윤주입니다. 정우석이 말했습니다. 윤주는 임원들에게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윤주입니다. 임원들은 윤주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무시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죄송하지만 이분이 회사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임원도 거들었어요. 윤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해서 온 게 아닙니다. 윤주가 침착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냥 찾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를, 할머니를. 윤주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우석이 일어섰어요. 내가 이 아이를 키울 것이오. 시간을 주시오. 강명환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회장님,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신 겁니까? 1년? 5년? 그동안 회사는 어떻게 됩니까? 정우석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나고 강명환은 자기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측근 한 명이 들어왔어요. 부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강명환이 창밖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의 약점을 찾아. 뭐든 좋아. 알겠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강명환이 고급 요양병원 자료를 들고 윤주를 찾아왔어요. 윤주는 병원에서 할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주 씨. 강명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차가웠어요. 부회장님, 윤주가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다고 들었습니다. 강명환이 자료를 윤주에게 건넸어요. 여기 아주 좋은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최신 시설에 전문 의료진이 24시간 케어하죠. 할머니께서 여기 계시면 훨씬 좋아지실 겁니다. 윤주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고급스러운 병원 사진들이 나와 있었어요. 깨끗한 시설, 넓은 정원, 최신 의료 장비. 할머니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강명환이 말했습니다. 여기 보호자 동의서입니다.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윤주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어요. 읽다가 윤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거 보호자 권한을 전부 넘기는 거잖아요. 윤주가 강명환을 쳐다봤습니다. 그게 정상 절차입니다. 요양병원에서는 모든 의료 결정을 병원 측에서 내려야 하니까요. 강명환이 태연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윤주는 알았습니다. 이건 할머니를 자기 손에서 빼앗아가는 거라는 것을. 죄송하지만 서명할 수 없어요. 윤주가 서류를 돌려주었습니다. 강명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윤주 씨, 할머니를 생각하세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명 안 하는 거예요. 윤주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강명환은 더 이상 웃지 않았어요.
그럼 어쩔 수 없군요. 그가 돌아서서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강명환은 전화를 걸었어요. 안 되겠어. 다른 방법을 써야겠어.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우석은 밤낮으로 일했어요. 낮에는 회사 일을 보고 저녁에는 병원에 가서 명의를 돌봤습니다. 윤주를 만나러 가기도 했어요. 손녀에게 회사 일을 가르쳐 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버티지 못했어요. 어느 날 오후 정우석은 윤주를 만나러 가던 중이었습니다. 회사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이 왔어요. 회장님, 비서가 외쳤습니다. 정우석은 벽을 짚었지만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119 불러요. 비서의 절규가 복도에 울렸어요. 강명환은 자기 사무실에서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즉시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어요. 회장님 건강이 위급합니다.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해 제가 대행하겠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론에는 곧 기사가 났습니다. 병우그룹 회장 건강 이상으로 입원. 윤주는 병원에서 그 기사를 봤어요. 급히 정우석이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중환자실 앞에는 경비가 서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가족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 손녀예요. 윤주가 말했지만 경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명단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강명환이 나타났습니다. 윤주 씨, 강명환이 윤주를 따로 불렀어요. 복도 구석, 사람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강명환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돈 말입니다. 조용히 사라지는 대가로 얼마를 원합니까? 윤주는 강명환을 똑바로 봤어요. 전 돈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결국엔 다들 돈을 받고 떠납니다. 강명환이 비웃었습니다. 저는 안 그래요. 윤주가 말했어요. 그래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강명환이 휴대폰을 꺼내 사진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윤주 동생들의 학교 사진이었어요. 동생들 학교 이름까지 알고 계시네요. 윤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물론이죠. 둘째는 중학교 2학년, 셋째는 초등학교 5학년. 참 예쁘게들 크고 있더군요. 강명환의 말에 윤주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라뇨. 그냥 현실을 말해주는 겁니다. 당신 하나 때문에 동생들까지 힘들어질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강명환이 말했습니다. 윤주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윤주는 설렁탕집을 찾아갔습니다. 사장이 윤주를 반갑게 맞았어요. 윤주야,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은데. 윤주는 사장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윤주야. 사장이 안쪽 창고로 윤주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장부 하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회장님이 45년 동안 오실 때마다 쓰신 영수증이야. 사장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45년치 영수증이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어요. 날짜, 메뉴,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셨어. 45년 동안 매년 1월 1일. 사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은 진심이야. 윤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싸워야지. 도망가면 안 돼. 사장이 윤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윤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윤주는 동생들을 불렀어요. 누나 며칠 바쁠 거야. 왜? 둘째가 물었습니다. 중요한 일이 있어서. 막내가 윤주를 안아봤어요. 누나 혼자 괜찮아? 윤주가 막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습니다. 응, 누나 혼자 아니야. 윤주는 결심했습니다. 도망가지 않기로. 할머니를 지키고
할아버지도 지키기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윤주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45년 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설렁탕집 사장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45년 전 이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소문이 났었지. 부잣집 며느리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더 아시는 분 있을까요? 윤주가 물었습니다. 사장은 단골 할머니 한 분을 소개해 줬어요. 윤주는 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때 경찰도 조사하러 왔었어. 근데 흐지부지 됐지. 위에서 압력이 들어왔다는 소문도 있었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누가 압력을 넣었을까요? 글쎄, 그 집 사람들 아니겠어? 명혜 씨를 못마땅해 하던 사람들. 윤주는 오래된 택시 기사도 만났어요. 난 그날 기억해. 명혜 씨가 병원에 실려가는 걸 봤거든. 근데 이상했어. 다친 것 같지도 않았는데 의식이 없더라고. 택시기사가 말했습니다. 윤주는 증언들을 모아 타임라인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병호그룹 법무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회사 구 본사 창고에 45년 전 문서가 있을 겁니다. 찾아주실 수 있나요? 법무팀 직원이 윤주를 도왔어요. 정우석 회장의 손녀였으니까요. 구 본사 창고는 어둡고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윤주는 상자들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찾다가 오래된 인사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파일을 열자 인사 발령 취소 문건이 나왔어요. 45년 전 장명이라는 이름이 직원 명단에 있었습니다. 정우석 회장의 부인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그 옆에 사망으로 인한 발령 취소라고 빨간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문건 아래에는 결제 사인이 있었습니다. 전무 강태수. 윤주는 그 문건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다음으로 윤주는 45년 전 할머니가 입원했던 병원을 찾아갔어요. 작은 병원이었는데 다행히 아직도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45년 전 기록이요? 그게 남아있을까? 기록실 직원이 의아해하며 오래된 파일 캐비닛을 뒤졌습니다. 한참을 찾더니 먼지 쌓인 파일 하나를 꺼냈어요. 있네요. 장명혜 씨. 윤주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기록에는 교통사고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담당 의사 이름이 이상했습니다. 윤주는 당시 병원장이었던 의사를 수소문해서 찾아갔어요. 이제는 은퇴한 노인이었습니다. 장명혜 씨요? 기억나죠? 그때 이상했어요. 노인이 말했습니다. 뭐가요? 사망진단서에 제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 그 환자 본 적도 없어요. 그럼 누가? 모르죠. 누군가 서류를 조작한 거예요. 그때는 무서워서 말도 못했어요. 윤주는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증언, 문건, 사망진단서 사본, 그리고 설렁탕집의 45년치 영수증.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강태수 전무가 장명희를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사망 처리를 하고 정우석 회장으로부터 떼어놓았어요. 바로 그때 강명환이 윤주를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포기 안 하셨군요. 강명환이 비웃었어요. 그는 오래된 신문 스크랩을 꺼내 윤주에게 보여줬습니다. 윤주 부모의 교통사고 기사였어요. 부모님 사고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강명환의 말에 윤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고 경위가 좀 이상하지 않나 싶어서요. 강명환이 신문을 윤주에게 건넸습니다. 윤주는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받았어요. 그날 밤 윤주는 할머니 병실에 있었습니다. 혼자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윤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주야, 왜 우니? 할머니, 저 무서워요. 윤주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윤주를 꼭 안아줬어요. 국은 말이야 사람 살리려고 끓이는 거란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거짓말로 끓인 국은 사람을 살리지 못해. 하지만 진심으로 끓인 국은 사람을 살려. 할머니, 넌 지금 진실을 끓이고 있는 거야. 두려워하지 마. 할머니의 말에 윤주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며칠 후 정우석이 중환자실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비서에게 물었어요. 윤주는? 괜찮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이사회 언제지? 내일입니다. 정우석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회장님, 아직 몸이. 괜찮아. 가야 해. 정우석의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이사회 당일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임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강명환이 준비한 안건은 후계구도 재검토였습니다. 회장님 건강이 좋지 않으신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후계자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강명환이 말했습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주가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윤주 씨, 이건 임원 회의입니다. 강명환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왔어요. 윤주가 대답했습니다. 회의실 복도에서 강명환과 윤주가 마주쳤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이라도 물러나세요. 강명환이 말했습니다. 전 기회 안 필요해요. 윤주가 대답하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윤주는 프로젝터 앞에 섰어요. 첫 화면에 사망진단서가 떴습니다. 이게 뭘까요? 윤주가 물었습니다.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이건 위조 아니냐? 원본입니다. 45년 전 제 할머니 장명일 씨의 사망진단서예요. 윤주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담당 의사 이름이 실제 담당 의사와 다릅니다. 윤주는 다음 화면을 보여줬어요. 인사 발령 취소 문건이었습니다. 이건 회사 구본사에서 찾은 문건입니다. 할머니를 사망 처리한 문서예요. 윤주의 손가락이 결제 사인을 가리켰습니다. 여기 누구 이름이 있죠? 임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태수 전무입니다. 윤주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한 임원이 강명환을 봤어요. 강 부회장, 이거 사실입니까? 강명환의 얼굴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윤주는 계속했습니다. 경영 수치를 물으시면 전 대답 못해요. 경영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요. 윤주가 임원들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사람 도리는 압니다. 윤주는 다음 화면을 보여줬어요. 설렁탕집 영수증 45년치였습니다. 회장님은 가족을 잃은 게 아닙니다. 윤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빼앗긴 겁니다. 45년 동안 매년 같은 날 같은 자리에서 할머니를 기다리셨어요. 윤주는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이게 증거예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셨어요. 국은 거짓말 안 한다고요. 윤주가 임원들을 봤습니다. 증거도 거짓말 안 해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한 임원이 강명환에게 물었어요. 부회장님, 아버지가 정말 이런 일을 하신 겁니까? 강명환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과거 일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만들었어요. 윤주가 말했습니다. 45년 전 잘못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휠체어가 들어왔어요. 정우석이었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고 있었지만 정우석의 눈빛은 형형했습니다. 임원들이 모두 일어섰어요. 회장님, 정우석은 휠체어를 타고 강명환 앞을 지나갔습니다. 내 다리는 휘청거려도 내 정신은 맑네. 정우석이 강명환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윤주 옆에 섰어요. 윤주는 내 가족이자 내 선택일세. 정우석이 임원들을 봤습니다.
이 아이가 이 회사를 지킬 거야. 임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강명한만 앉아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사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수고했네. 정우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검찰청에서 병우그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어요. 병우그룹 전 부회장 강명환 씨 소환.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윤주는 회사 법무팀 사무실에 있었어요. 법무팀장이 윤주에게 보고했습니다. 검찰에서 지난 10년간의 회계장부를 요청했습니다. 무슨 혐의인가요? 윤주가 물었습니다. 횡령 혐의입니다. 그리고 법무팀장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요? 하청업체들이 집단으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강 전 부회장이 대금 지급을 미루고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입니다. 윤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뒤 한 하청업체 대표가 윤주를 찾아왔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손이 거칠었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저희는 20년 동안 병우그룹에 부품을 납품해 왔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어요. 대금도 제때 받고 일도 안정적이었죠. 그런데 강명환 씨가 부회장이 된 이후로 달라졌어요. 어떻게요? 윤주가 물었습니다. 대금 지급을 계속 미뤘어요. 3개월, 6개월씩. 저희 같은 작은 회사는 자금이 돌지 않으면 망하거든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항의하면 거래를 끊겠다고 협박했어요. 어쩔 수 없이 참았죠. 저희 직원들 월급을 주려면 견뎌야 했으니까요. 윤주는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한 업체는 결국 문을 닫았어요. 사장님이 빚을 감당 못해서. 남자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윤주는 남자의 손을 잡았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이제라도 바로잡혔으면 좋겠어요. 윤주는 그날 이후 하청업체들을 직접 찾아다녔습니다. 작은 공장들이었어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요란했고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한 공장에서 윤주는 직원들을 만났어요. 대금을 제때 못 받으니 저희 월급도 밀렸어요. 몇 달씩이요. 한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도 못 냈어요. 다른 직원이 덧붙였습니다. 윤주는 그들의 이야기를 노트에 적었어요. 그리고 법무팀에 지시했습니다. 밀린 대금부터 정리해 주세요. 최우선으로요. 알겠습니다. 한 달 후 검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명환의 비자금 조성 규모는 200억 원이 넘었어요. 회사 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겁니다. 하청업체에 지급해야 할 대금을 미루고 그 돈으로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이익은 자기가 챙기고 손실은 회사가 떠안게 만들었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보도가 나왔습니다. 병우그룹 전 부회장 구속, 횡령액 200억 원 넘어, 하청업체 피해 속출. 윤주는 뉴스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정우석이 윤주 옆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휠체어 없이 지팡이만 짚고 다닐 수 있었어요. 괜찮나? 정우석이 물었습니다. 네, 할아버지. 그런데 이게 정말 끝일까요? 윤주가 물었어요. 아니야. 정우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지.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게 더 힘든 일이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씩 바로 잡아야지. 네가 설렁탕 끓이듯이 말이야. 정우석이 윤주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윤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부터 윤주는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임원들도 직원들도 윤주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윤주는 모든 층을 돌아다니며 직원들과 악수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윤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윤주는 하청업체 대표들도 일일이 만났습니다.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주의 진심이 전해졌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병우그룹은 밀린 하청업체 대금을 모두 정리했어요. 이자까지 쳐서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는 대금 지급일을 한 달 앞당기겠습니다. 윤주가 하청업체 대표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부당한 요구는 즉시 신고할 수 있는 핫라인을 만들겠습니다. 대표들이 박수를 쳤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윤주는 정우석과 함께 설렁탕집에 갔어요. 오랜만에 사장을 만났습니다. 윤주야, 많이 컸구나. 사장이 윤주를 보며 웃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윤주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했다고. 사장님이 저를 믿어주셨잖아요. 그때 윤주의 말에 사장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주방에서는 여전히 설렁탕이 끓고 있었습니다.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윤주가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고기를 씻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국 끓이러 와야겠어요. 윤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지. 근본을 잊으면 안 되지.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설렁탕집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왔어요. 정우석과 할머니 장명희 그리고 윤주의 동생들이었습니다. 5명이 한 테이블에 둘러앉았어요. 윤주가 직접 끓인 설렁탕을 내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드세요. 정우석이 국물을 한 숟갈 떠서 할머니에게 건넸어요. 당신이 먼저 드시오. 할머니가 웃으며 받아 마셨습니다. 올해도 같이 먹네요. 내년에도 그 다음에도 같이 먹을 거요. 정우석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둘째가 말했어요. 누나, 우리도 매년 이렇게 같이 먹을 거지? 그럼 약속할게. 윤주가 동생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창밖에서 설렁탕집 사장이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사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1년 후, 윤주는 정장을 입고 병우그룹 본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방을 들고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직원들이 인사했어요.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좋은 아침입니다. 윤주는 정중하게 인사를 받으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임원실 층에 도착했어요. 문패에는 기획실장 서윤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책상 위에 작은 메모가 놓여 있었어요. 정우석 회장의 필체였습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할아버지. 윤주는 메모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내려다봤어요. 서울 하늘이 맑았습니다. 설렁탕집 주방에서는 오늘도 하얀 김이 피어오르고 있을 거예요. 45년 만에 진실이 이겼습니다. 설렁탕 한 그릇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리고 있었습니다. 국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끓인 국은 사람을 살립니다.